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99회 이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의 거래는 화폐 단위로 책정이 가능하고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거래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요. 회계상의 거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어서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단위로 측정이 불가하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는 주문이나 계약 혹은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지 회계상의 거래는 아닙니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차변에 소득세에 관련된 계정과목 기재를 하고 대변에 보통 예금 500만 원을 기재를 하게 되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맞고요. 2번입니다. 회사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업이사의 연봉 1억 원에 스카우트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다. 구두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회사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계약을 한 후에 급여를 지급을 했다면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맞는데 말로만 약속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거래이지 회계상의 거래는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도 보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데 계약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경우에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4번입니다. 사업 운영자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 빌려왔다. 이 경우에도 화폐 단위로 측정 가능한 금액이 있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인데요. 다음 중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에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재무상태표를 이야기합니다.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으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 미수금인데요. 아직 받지 못한 돈 그렇기 때문에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미지급금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되고요. 부채 중에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은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인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항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항목이 맞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선급 비용,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뒤에 비용이 있어도 앞에 선급이라는 글씨에 초점을 맞춰서요.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당좌 자산입니다. 선수 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뒤에 수익이 있어도 선수만 보셔야 돼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차기에는 받을 거 없이 뭔가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 부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3번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수익, 아직 받지 못한 것은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죠. 자산에 해당되고 당좌 자산입니다.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미지급은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됩니다. 유동부채입니다. 4번, 상여금은 급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급여는 비용이죠. 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기부금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영업 외 비용, 상여금과 기부금은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4번은 재무상태표의 항목이 아닌 손익계산서 항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산과 부채로 이루어진 재무상태표 항목이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역시나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이네요.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자산의 종류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산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총 6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유동자산,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종류가 2개이고요. 비유동자산은 종류가 4개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매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산 종류 꼭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자산의 종류 보겠습니다. 1번은 당좌예금인데요. 당좌예금은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받으러움도요. 어음은 종이죠. 당좌자산은 종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예수금인데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처리하는 개정과목이죠. 예수금은 부채이고 부채 중에서 세금을 1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부채 항목이었네요. 4번은 상품인데요. 대표적인 재고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당좌와 재고자산 고를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거래의 8요소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거래의 8요소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있습니다. 대변 요소는 반대이죠.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요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의 8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계를 해봐야 되겠죠. 분계할 때는 발생된 거래 내용을 계정 과목과 금액을 표시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입금은 부채인데 부채를 상환한 분계이기 때문에 차변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재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도 발생하네요. 대변에 현금 106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 수가 있고 이 분계에 맞는 거래의 8요소를 찾아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 대변은 자산의 감소. 거래의 8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분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요.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러한 외상매출금을 T계정을 그려서 정확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T계정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은 차변에 기초가 발생하고 반대로 기말은 대변에 발생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기말잔액이기 때문에 기말잔액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잔액은 8만 원 차변에 기재하고요. 단기의 외상매출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매출금 40만 원을 기재합니다. 회수된 금액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하죠. 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24만 원을 대변에 기재하고요. 매출 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할인받는 금액입니다. 약정된 기일보다 날짜를 앞당겨서 돈을 받으면 할인해주는 금액은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변에 매출 할인 2만 원을 기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차대변 합계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변 합계액은 48만 원으로 마감할 수 있고요. 대변 합계액은 26만 원인데 기말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기말 금액은 48만 원으로 만약 마감을 한다면 차대변 합계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기말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가요? 22만 원 되겠습니다. 기말 잔액을 22만 원을 기재하게 되면 차대변 동일하게 48만 원으로 마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말 잔액은 22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외상 매입액이 있는데요. 매입액은 외상 매출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서 나와 있는 외상 매입액은 해당하지 않는, 필요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외상 매출금의 T 계정은요, 차변의 기초와 단기 외상 매출액, 단기 회수액,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리고 기말 잔액, 이렇게 T 계정 구성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매출 원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여기에 단기 상품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은 다시 또 총 매입액에서 매입 시 발생하는 모든 재비용, 운반비뿐만이 아니라 매입 시, 취득 시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재비용이라고 합니다. 모든 비용은 더해주고 매입 시 발생한 반품 혹은 파손품에 대한 환출, 애누리 등은 빼주시고요.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상환했을 경우에 할인받는 매입 할인도 차감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주면 단기 순매입액이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매출원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상품 매입 시 발생한 운반비는요, 매입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총 매입액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 환입은 순매출액을 계산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입니다.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인데, 순매출액은 순매입액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총 매출액에서 매출 시에 발생한 할인 혹은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출 환입을 차감을 해서 순매출액을 계산을 하는데요. 매출 환입은 순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순매입액 계산하는 매출 원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매입 환출과 애누리는 순매입액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이기 때문에 매출원가 계산에 영향이 있습니다. 4번의 단기 상품 외상 매입액은요, 단기 순매입액을 구할 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4번도 영향을 미치는, 매출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6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매출원가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필요하고요. 매입,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통해서 보급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원재료나 제공품, 제품 등도 재고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재고자산,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이다.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품이고,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은 상품이 되기 전 단계가 해당이 되겠죠. 원재료, 제공품, 품 해당이 됩니다. 모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차량은 재고자산에 해당이 된다. 판매용 차량은 상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상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감소되는 그 감소분에 대한 계산인데, 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은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유형자산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 재고자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평균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총
4가지 이외에도 총평균법 이외에도 이동평균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2급에서는 계산하는 혹은 상품 재고장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 되겠죠. 네,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재 완공 전의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도 모두 유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기계장치도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 비품 역시 물리적 형체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4번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인데요. 유형자산은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4번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은 투자 부동산으로 개정 과목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투자 부동산은 자산의 종류 중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4번은 투자 자산에 대한 설명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구하는 공식은 매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까지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순매출액부터 출발을 하죠.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차감을 하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볼게요. 1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해서 발생하는 손실. 1번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주식을 취득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처분해서 발생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어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이자를 지급을 하면 이자 비용이 되죠. 이자 비용 역시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어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고요. 3번 보겠습니다.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 등을 위해서 지급한 금액. 판매 촉진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광고, 선전비는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서 발생하는 손실. 이 경우에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역시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좀 쉽게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영업 외 비용을 좀 더 쉽게 분류를 하자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개정 과목 끝에 글씨가 무엇 비로 끝나거나 무엇 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영업활동에서 꼭 필요한 급여, 세금과 공과 이 경우에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는요.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들인데 뭐뭐 비용으로 끝나거나 개정 과목 끝에 글씨가 무엇 손실로 끝나는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도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이 지출하는 돈이죠. 그래서 1번의 손실, 2번의 비용, 4번의 손실은 모두 손실과 비용으로 개정 과목 끝에 글씨가 끝나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되고요. 3번은 광고선전비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끝에 글씨만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도 역시 개정 과목을 묻는 문제인데요. 다음 중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용은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에 관련 있는 영업비용이 있고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다시 또 매출액에 희생된 매출 원가가 있고요.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1번부터 어디에 속하는 비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급여인데요. 급여는 대표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2번은 미지급 비용인데 뒤에 비용에 글씨 초점 맞추지 말고요. 앞에 있는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부채입니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3번은 법인세 비용입니다. 법인세 비용은요,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고요. 4번은 외환차손인데요. 외환차손은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입게 되는 손실인데, 이 경우에도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환율 변동에 의해서 생긴 손실이죠.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부채가 해당이 되겠네요.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 계산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구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매출액에서 출발하고요.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총이익을 계산합니다. 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을 하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영업이익 계산하는 순서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총이익입니다. 120만 원이네요. 매출총이익 12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식은 필요가 없네요. 네, 판매비와 관리비 찾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요. 2번 급여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기부금은요,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 수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마지막 대손상각비도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무슨 비로 끝나거나 무슨 료로 끝날 때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었죠. 판매비와 관리비 총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3만 원, 급여 10만 원, 대손상각비 11만 원. 모두 더하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계산이 되는데요. 얼마인가요? 네, 판매비와 관리비는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총이익 120만 원에서 34만 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겠네요. 네, 영업이익 86만 원 계산되겠습니다. 답은 86만 원이 2번이 답이고요. 95회에서는 영업이익 계산하는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손익계산서 공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8요소 간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거래의 8요소를 묻는 문제인데요. 거래의 8요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입니다. 차변 요소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고, 대변의 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입니다. 거래의 8요소 꼭 외워주세요. 결합이 불가능한 요소를 찾으면 같은 변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차변 요소가 발생했다면 대변 요소가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데 차변 요소끼리 발생하거나 대변 요소끼리 발생한다면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인데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양쪽 차대변 모두 발생되기 때문에 옳은 결합이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네, 차변과 대변 요소 모두 발생했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한 요소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는 같은 변 차변에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는 차대변 모두 발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합니다.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개인 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찾으려면 1번부터 4번까지 분계를 할 수 있어야겠고, 우리가 분계할 때는 계정 과목과 금액을 표시하면서 분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계해 볼게요. 1번부터 분계 보겠습니다. 영업용 비품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의 현금이라는 당사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모두 자산이 등장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1번은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도 보겠습니다. 단기 중에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다. 이 경우에는 현금 500만 원이라는 자산도 증가하고 대변의 자본금도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분계를 할 때 출자라는 단어가 있으면 출자라는 단어를 계정 과목으로 바꾸면 자본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본금의 증가입니다.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기말결산 시 인출금 300만 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인출금은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계정 과목인데요. 인출금은 기중에 발생했을 때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를 하지만 대체를 시켰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차변에 기재해서 자본 감소를 시켜주고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상계 처리를 해서 삭제시키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대변의 인출금이라는 자본을 없애는 분계죠. 그래서 3번도 자본금이라는 감소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30만 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손익이라는 집합 계정으로 마감을 하는데, 손익이라는 계정을 차변에 기재하고요. 대변의 당기순이익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의 자본금을 기재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4번도 자본금 발생하는 분계가 맞고요. 답은 1번입니다. 3번과 4번은 기말 결산 시에 발생하는 분계인데요. 기중에 발생한 것들을 자본금에 대체시켜서 해당 계정 과목을 없애는 이런 상계 처리하는 분계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성급 비용이 기억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미수수익이 니은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의 성격을 묻는 문제인데요.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을 회계 처리한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문제이고, 선급비용은 현금의 지출은 있지만 차기에 다음 연도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미수수익은 단기의 수익은 있지만 대가를 아직 받지 못해서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그렇다면 기말수정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기말수정 분계 보겠습니다. 선급비용은 미리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됩니다.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기재하고, 선급 비용에 해당하는 해당 비용 계정 과목을 적으면 되는데요. 비용을 대변에 기재하게 되면 비용이 소멸됩니다. 비용이 소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을 줄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급 비용을 과대 계상시켜준다면 자산은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한 만큼 비용을 소멸하게 되죠. 비용이 소멸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됩니다. 두 번째, 미수수익도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익은 발생했어요. 그런데 대가를 아직 받지 못해서 차기에 내년에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 분계를 해주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서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증가시켜주고요. 해당 수익을 발생시켜줍니다.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수익을 대변에 기재해서 받지 못한 수익만큼 발생시켜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수수익을 과대 계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수익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과대 계상됩니다.
기역과 니은 모두 과대계상이어서 4번이 답이 되게 되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 소멸된다면 당기순이익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당기순이익 증가한다는 거.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비용은 줄어들어야 하고 수익은 증가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주식회사 공유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 계정별 원장의 일부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당기 이자 비용의 거래 내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자 비용의 T계정이 나와 있는데요. 차변에 10월 31일과 12월 31일 금액이 있고요. 대변에 12월 31일 집합손익의 금액이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전기되어 있는 것을 분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월 31일 분계부터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차변에 있기 때문에 차변의 이자 비용 3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30만원 이렇게 분계로 기재를 해보았는데요. 10월 31일 거래는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해당되겠죠.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은 자산이 감소한 거래입니다. 12월 31일 거래는 결산, 기말수정 분계 거래인데요.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 비용 20만원 기재했고 대변에 비용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증가시켰습니다. 대변에 부채의 증가, 미지급 비용 20만원 기재했고요. 대변 항목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집합손익인데요. 수익과 비용은 마지막에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마감 처리를 하죠. 대변에 이자 비용 50만원, 차변에 집합손익 50만원. 이자 비용 T계정에 대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의 이자 비용을 기재합니다.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이 마감을 위해서 분계가 되었고요. 이 분계를 토대로 거래 내역을 볼게요. 1번입니다.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은 30만원이다.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있나요? 현금이라는 계정감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급했나요? 네, 보통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으로 30만원 지급한 거래였죠. 옳지 않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당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이 되겠죠. 미지급 비용은 50만원이다 라고 했는데 미지급 비용 20만원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20만원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요. 2번도 옳지 않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당기분 이자 비용은 올해의 이자 비용은 50만원이다. 올해 총 발생한 이자 비용은 차변인데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 합계액은 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바르게 설명한 거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도 보겠습니다. 차기로 이월되는 이자 비용은 50만원이다. 비용은요. 차기 2월로 되지 않습니다. 집합손익이라는 집합계정에 회계 처리를 합니다. 집합손익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차기 2월 되는 계정 과목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니라면 차기 2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마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4번은 옳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99회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